그날 밤 저는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수연아. 어머니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눌렀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어제 태준 씨한테 내일 봐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이 맞나? 전화를 끊고 나서 병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타일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머니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오전 어머니 서랍을 정리하다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성진, 변호사 이정훈, 어머니 글씨로 유언장 확인 요망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태준 씨가 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남편인데 왜 남편 몰래 뭔가를 숨기고 있나?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전부터 저는 혼자였다는 걸, 어머니만이 저를 진짜 이 집 사람으로 봐주셨다는 걸, 명함이 지갑 속에서 묵직하게 눌렸어요. 오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최수연 씨.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분이 연락할 거라고. 어머니가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태준 씨도 태진 씨도 아닌 저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2달 전에요. 그리고 수연 씨, 어머님이 따로 남기신 메모가 있어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달 전, 태준 씨 부재가 잦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녁, 언니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재산이 태준 오빠한테 다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나서야 해. 저는 언니 눈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인 척했지만 다른 게 보였어요. 계산. 저를 이용하려는 계산. 언니는 태준 씨와 만나면서 동시에 저를 끌어들여 어머니 재산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2가지를 동시에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 알아온 언니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낮잠 시간에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자필 메모였습니다. 수연아, 이걸 내가 읽는다면 내가 이미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겠지. 태준이 유언장을 바꾸려 했다. 나는 막았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 그리고 수연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너의 시댁과 친정이 생각보다 깊이 연결돼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연결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변호사가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문서였어요. 제 친정아버지 최병철과 시아버지 김용수 씨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 계약서, 두 분이 함께 세운 회사가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그 지분 가치는 약 400억 원대입니다. 400억. 그 숫자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중소기업 다니다 은퇴하신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연결돼 있다는 말. 400억 지분. 2달 전 유언장 변경 시도. 퍼즐 조각들이 소리를 내며 맞춰졌습니다. 태준 씨가 저와 결혼한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집안 지분을 한 손에 쥐기 위해. 저는 그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16해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번엔 다른 각도로. 사랑이 아니라 계약. 배우자가 아니라 수단.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만큼 차분해졌어요. 저는 변호사 번호를 저장하고 내일 다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어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다음 날, 태진 씨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형수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형이 유언장 변조 시도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태진 씨를 봤습니다. 이 사람 저를 돕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하는 건가요? 형과 싸우기 위해 저를 끌어들이는 건 아닌가요? 태진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태준 씨와 어느 변호사의 통화. 어머니 서명 위조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형수님이 이걸 가지고 계셔야 해요.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태진 씨 눈이 진심인지 전략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족 전부가 낯선 사람이 된 세계에서 저는 혼자 어느 손을 잡아야 하나요? 저녁, 태준 씨가 오랜만에 일찍 병실에 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는 모습이 자상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요양원 옮기는 거 어때? 간호사 쓰면 내가 고생 덜 해도 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간호편의 때문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깨어 계신 동안 뭔가 말씀하실까봐 두려운 거 아닐까요?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두고 생각해 볼게요. 태준 씨 눈이 가늘어졌어요. 밤 11시,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태준 오빠 좋아해.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태준 오빠가 위로해줬고 처음엔 우정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수연아, 태준 오빠가 너한테 이혼 얘기 꺼낼 거야.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 친언니가, 제 남편이 저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에 언니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어머니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봉투 안 깊은 곳에 접힌 종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27년 전 날짜, 혈액형 검사 기록, 이름, 최수연. 저는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O형입니다. 어머니는 O형. 아버지도 O형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유전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걸 변호사한테 맡기셨을까요? 왜 하필 제 이름이 적힌 봉투에 넣으셨을까요?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느낌. 그 느낌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오전,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에게 알렸어요. 저는 태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알면서 말을 못했어. 어머니,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야. 용수 씨가 친아버지야. 시아버지가 친아버지. 그 말이 공기 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어머니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뇌 안에서 굳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친아버지. 그렇다면 저는 태준 씨와 이복남매. 저는 이복남매와 16해를 살았습니다. 태준 씨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왔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걸 알고 있는 얼굴.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세계 전체가 저만 빼고 짜여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저만 몰랐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겠어요.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을 혼자 안고 서 있어요. 남편과 이복남매라는 것. 처음부터 설계된 결혼이었다는 것.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유언장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16해 동안 참아온 이수연이 이제 움직여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이야기 시작할게요. 태준 씨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언니는 병실에 남았어요. 수연아, 다 알게 됐구나. 솔직히 말할게. 나 결혼 전에 아버지한테 들었어. 너랑 결혼하면 지분 승계가 유리하다고. 이혼하자. 조용히 해. 재산은 반반이야. 16해. 두 아이. 어머니 간병 2년. 전부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는데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도시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달리고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손바닥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태준 씨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아이들 상처에 약을 발라줬어요. 이 손이 한 일들은 전부 진짜인데 그 진짜들을 담고 있던 그릇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어요.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큰아이 지호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14살. 아빠 닮은 눈썹. 저는 그 눈썹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인가. 지호는 진짜입니다. 작은 애 지아도 진짜예요. 이 두 사람만이 제가 이 집에서 만든 진짜였습니다. 지호 이불을 올려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준 씨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느리고 조용하게, 울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변호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언니도 왔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섰습니다. 사이 나면 아파트 한 채랑 양육비 줄게. 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재산 분할 조항을 봤습니다. 제 이름 앞에 숫자가 너무 작았어요. 16회와 간병 2년과 제 청춘이 저 숫자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있어요. 세 사람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제 챙겨뒀던 가방. 현관을 나섰습니다.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 진짜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두셨던 것. 공증이 완료된 원본이었어요. 어머님이 수연 씨에게 지분 30%와 예금 전액을 남기셨습니다. 태준 씨는 유언장 변조 시도 기록이 있어 법적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보였어요. 법적 형식 사이에 손으로 적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진짜였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김용수 씨의 자필 고백서였어요. 26년 전 작성, 봉인돼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문서입니다. 어머님이 중간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연에게 나는 내 친아버지다.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됐을 거야. 내가 직접 말하지 못한 건 두 가족 모두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틀린 선택이었다. 지분은 내 것이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남자의 딸이라는 게 슬픈지 기쁜지 몰랐어요. 그냥 진실이었습니다. 오후, 태준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수연아, 변호사한테 갔지? 유언장 있는 거 알아.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저도 변호사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양육권 생각해. 집 명의도 내 거야. 조용히 끝내자고. 저는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통화 녹음되고 있어요. 태진 씨가 준 파일과 이 통화면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처음으로 떨렸어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언니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 태준한테 버림받았어. 유언장 문제 터지니까 나한테 다 떠넘기고 연락을 끊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나빴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감정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주 법원에서 유언장 효력 확인 판결이 났습니다. 태준 씨는 상속에서 배제됐어요.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계단에 섰습니다. 400억 지분, 어머니가 남기신 예금. 저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크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쁜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16해 동안 진짜로 살았다는 것, 어머니가 알아주셨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협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에 태준 씨가 서명했어요. 협박 녹음 파일을 보여줬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양육권, 위자료. 제가 요구한 대로였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는데 태준 씨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수연아, 나 처음에는 진짜였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알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였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빛이 있었어요. 저녁, 지호와 지아를 앞에 앉혔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했어요.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셋이도 괜찮아. 11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아를 안았어요. 지호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이 부둥켜 안았어요. 이옹기, 16해 동안 제가 만든 이 옹기만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진짜로 만든 것은 두 아이였고 그 두 아이가 지금 제 곁에 있었어요. 주말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용수 씨한테 들었어.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딸이라는 말. 이 아버지는 알면서도 평생 아버지를 하셨어요. 그게 배신인지 헌신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어요. 거칠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이것도 진짜니까요. 2달 뒤, 저는 새 사무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상속받은 자금으로 작은 회사를 시작했어요. 간병 경험을 살린 요양 서비스 회사. 어머니를 돌보면서 쌓은 인연이 처음으로 제 것이 됐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봄이 와 있었어요. 45에 처음으로 제 이름만 적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최수연, 대표. 세 글자가 낯설었어요. 좋은 낯설미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혼자 외롭지 않게. 어머니 길,
저는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던 병실이 저 건물 어딘가에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남편이 무엇을 숨기는지,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름 속에서도 저는 밥을 짓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키웠어요.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름 속에서도 저는 진짜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남기신 말. 수연아,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진짜였다. 저는 그 말을 매일 꺼내봅니다. 낡아질 때까지. 그리고 또 꺼내볼 거예요. 45에 저는 이제 모든 걸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안 채로 혼자 걸어갑니다. 그게 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병실 복도에서 저는 남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숨죽인 웃음소리였어요. 그 웃음이 제 친언니 목소리라는 걸 알아채는데 단 한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6살 때부터 귀에 익은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이수연 45입니다. 결혼한 지 16해. 아이 둘 낳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기저귀 갈면서도 단 한 번도 도망치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 없었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저였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 16해 동안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3가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첫째, 남편과 언니는 제가 2번째 결혼기념일 축하를 받던 바로 그날 밤부터 만나왔다는 것. 둘째, 시어머니 병상 밑에 숨겨진 유언장이 수백억짜리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제 친아버지가 제가 평생 아버지라 부른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새벽 5시,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시어머니 볼 위에 얹혔습니다. 저는 보호자 의자에서 허리를 펴다가 목뼈가 우지끈 소리를 냈어요. 어젯밤도 2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새벽 3시에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그 뒤로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 안에 너무 깊이 배어서 이제는 그 냄새가 없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남편 태준 씨는 어제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어요. 바쁜 게 벌써 60날째입니다. 이게 이상한 건지, 원래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지, 요즘 저는 그 경계가 자꾸 흐려집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왔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얇은 손이었어요. 오전 11시. 병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샤넬 넘버 5. 언니 수진이는 어딜 가든 자기 존재를 냄새로 먼저 알려요.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언니 얼굴은 반쪽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생기가 돌았어요.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으려다 그냥 삼켰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괜히 말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가 어머니 손을 잡고 앉는 걸 보면서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밑이 시퍼렇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 얼굴로 16해를 버텼구나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태준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3번 울리고 끊겼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회의 중, 나중에 라고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엎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을 제가 진짜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한 끼를 굶어도 달려오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이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수연아, 태준이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온대요. 거짓말이 목에서 너무 부드럽게 나왔어요. 이 거짓말 벌써 몇 번째인지 세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저녁 6시 언니와 병원 1층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받아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피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언니가 핸드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게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은 겁니다. 항상 화면이 위를 향하게 놓던 언니인데 어머니가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더라. 마음 준비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언니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내는 언니가 오늘따라 낯설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살짝 굳었다가 풀렸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밤 10시 어머니가 잠드신 뒤 저는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준 씨 차가 주차장 끝에 서 있었어요. 2시간 전부터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 태준 씨 검은 차 안에 불빛이 있었어요.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다가가다가 멈췄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 심장 바로 아래를 눌렀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태준 씨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친밀하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온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오전 어머니 약을 받으러 원무과 쪽으로 걷다가 비상구 계단 유리문 너머로 2 사람을 봤습니다. 태준 씨와 언니였어요. 언니가 태준 씨 팔을 잡고 있었고 태준 씨 손이 언니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저는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언니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2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숨이 목 안에서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변기를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구역질이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수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이 나인가? 이 눈이 방금 그걸 본 눈인가?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태준과 수진, 수진과 태준, 두 이름을 머릿속에 나란히 세워봤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모든 게 말이 됐습니다. 60날의 부재, 언니가 병원에 오는 날과 태준 씨가 늦는 날이 겹치던 것, 뒤집어 놓던 핸드폰, 낮고 친밀하던 웃음, 퍼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맞춰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분 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준 씨와 언니가 어머니 침대 양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태어냈습니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웃었어요. 약 받으러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목에서 너무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가장 무너져야 할 순간에 가장 평온한 제 목소리가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손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딱 지금 이 순간만. 그날 밤, 태준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재킷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이름, 지난주 목요일 날짜, 출장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 2인분, 와인 2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확인하기 싫으면서 손은 움직이는 이 모순이 뭔가. 복도에서 태준 씨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보호자 의자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을 했어요. 이 연기, 나 꽤 잘하네.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는데 감은 눈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새벽 2시, 태준 씨가 잠든 뒤 저는 그의 카카오톡 알림을 받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잠근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절대 안 볼 거라고 알아서겠지요. 대화방 목록에 언니 이름은 없었어요. 저장 이름이 달랐습니다. 수진 팀장. 저는 그 방을 열었어요. 마지막 대화, 어제 밤 11시.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웠어. 내일 봐. 나도. 수연이 눈치 못 챈 것 같아. 16회. 저는 16회 동안 이 남자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를 낳았고, 밥을 지었고,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 16회 전부가 지금 이 대화 한 줄 앞에서 그냥 무너졌어요. 저는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 장소, 태준 씨 부재 패턴을 적기 시작했어요. 60날. 주 사흘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온 날짜와 맞춰봤어요. 7번 중 6번이 겹쳤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끔찍했어요. 감이 아니라 수치로 박혀 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 2년 전, 언니가 이혼했던 그 해.
형부와 헤어진 뒤 언니는 부쩍 우리 집에 자주 왔었어요.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해줬어요. 남편도 언니 편이라고 했죠. 저는 그때 이미 두 사람한테 완벽한 무대를 깔아줬던 겁니다. 속이 쓰렸어요. 오후, 어머니 열이 올랐습니다. 헛소리를 하셨어요. 그 아이한테 말하면 안 돼. 절대 유 원장 건드리면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유 원장. 어머니가 유 원장 이야기를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 2채와 현금.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머니 눈이 저를 봤다가 초점을 잃었어요. 저는 그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무렵 시동생 태진 씨가 병실에 왔습니다. 태준 씨와 나란히 앉아 어머니를 봤어요. 두 형제가 나란히 있으면 닮지 않았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태준 씨는 짙고 각지고 태진 씨는 둥글고 밝아요. 형, 어머니 재산 정리 변호사한테 맡겼어?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알아서 해. 두 사람 사이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 심부름을 핑계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태진 씨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유 원장 바꿀 것 같아. 다 가져가려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저는 자판기 앞에서 버튼을 누르다 멈췄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멈춰야겠어요. 저 이수연 지금 너무 떨립니다. 유 원장의 400억 지분에 거기다 제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까지. 이 모든 진실이 저한테 한꺼번에 쏟아지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혼자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옆에 아무도 없으시죠? 이런 이야기는 혼자 들어야 더 재밌으니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언니와 남편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거죠?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이야기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